이방원, 피해 왕좌. 나는 태어났을 때부터 저주받은 자였다. 아니, 그게 아니라 축복받은 자였다고 해야 하나.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원하지 않은 것들이 자꾸만 내 손에 쥐어졌다는 것이다. 1372년 나 이방원은 태어났다. 아버지 이성계와 신의왕후 한씨의 둘째 아들로 큰형 이방우가 있었고 나는 항상 그의 그림자였다. 우리 아버지를 아는가? 이성계, 그 이름만으로도 전장의 냄새가 풍기는 남자다. 한때는 고려의 장군이었고 후에는 새로운 나라를 세운 자다. 그 남자의 첫 아들이 바로 형이었다. 형은 아버지의 첫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함경도의 사병 가별초를 물려받았다. 아버지의 무력한 세력 전부를 장악할 수 있는 권력 말이다. 어린 나이에 형은 이미 군인이 되어 있었다. 말을 타고 칼을 휘두르고 전쟁터에서 아버지를 따랐다. 그리고 나는 책을 읽었다. 어떻게 나라를 세울 것인지, 어떻게 법을 만들 것인지, 어떻게 백성을 다스릴 것인지 모두 책에 있었다. 나는 어려서부터 그런 책들에 빠져 있었다. 우리 아버지가 보기에 나는 이해할 수 없는 아들이었을 것이다. 무술도 형처럼 뛰어나지 않았고 전쟁터도 좋아하지 않았으니까 아버지는 나를 볼 때 묘한 불안감을 드러냈다.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아들을 보는 그런 불안감 말이다. 나는 그 불안감을 느낄 때마다 더 책을 읽었다. 혹시 내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면서, 혹시 내가 이 책들을 이해하는 것도 틀린 건 아닐까 하면서. 하지만 막상 아버지 곁에 가면 그 모든 지식은 무의미해 보였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한마디로 모든 것을 결정했거든. 말이 아니라 칼로. 1388년 겨울 나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결정에 반대했다. 아버지는 명나라를 공격하려고 했다. 모든 장수들이 따랐다. 총사령관 최영도, 왼손 조민수도, 그리고 나의 형들도 모두 따랐다. 하지만 나는 다르게 봤다. 내가 보기에 이 전쟁은 미쳐 있었다. 새롭게 떠오르는 명나라를 공격할 수 있는 나라는 세상에 없었다. 아버지가 전무했던 그 시대에도 이건 미친 짓이었다. 그렇다면 아버지는 왜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 혹시 아버지도 뭔가를 알고 있는 건 아닐까? 혹시 이게 무언가 더 큰 그림의 일부는 아닐까? 1391년 모든 게 바뀌었다. 어머니가 죽었다. 갑자기였다. 예고도 없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나를 이해해주던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 신의왕후 한씨. 당신은 내 아버지의 아내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내 어머니였다. 내가 기억하는 마지막은 어머니가 내게 한 말이다. 방원아, 너는 다른 아이들과 달라. 너는 생각하는 아이다. 그런 아이는 이 세상에서 더 쓸모 있을 수도 있고 더 외로울 수도 있다. 하지만 절대로 굴하지 마라.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지켜내야 한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이렇게 물었다. 어머니, 그럼 어머니는 자신의 신념을 지켜내셨나요? 어머니는 웃었다. 어머니의 신념은 너 오빠와 너를 잘 키우는 것이란다. 그래서 어머니는 그걸 지켜냈다. 그런데 지금 어머니가 떠난다는 것이 뭐냐고 물으려다가 나는 입을 다물었다. 어머니의 눈이 흐렸으니까. 어머니가 죽은 지 정확히 1년 뒤 아버지는 신덕왕후 강씨와 재혼했다. 그녀는 어머니가 아니었다. 당신은 그 말이 뭔지 아는가? 어머니를 잃은 지 1년. 그것도 왕이 되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아버지가, 아버지의 왕비가 되는 여자가 자신의 아내가 되었다는 것이 뭔지. 신덕왕후는 아름다운 여자였다. 원경왕후 민씨도, 당신도 그걸 인정할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아버지에게 자식들을 낳아주기 시작했다. 이방번, 이방석, 그리고 또 다른 아들들. 가장 막내인 이방석을 처음 봤을 때 나는 웃음이 나왔다. 아니, 웃음이 나온 게 아니라 무언가가 내 가슴을 찌르는 것 같았다. 그 아이를 보니 내 어머니가 떠올랐고, 어머니가 떠올랐다는 것이 더 나를 비통하게 만들었다. 당신은 이런 감정을 알 수 있나? 자신의 어머니를 대신할 수 없는 다른 여자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여자가 낳은 아이들을 봐야 한다는 것을. 하지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덕왕후를 존경했다. 아버지를 왕으로 만들기 위해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지금 아버지를 잘 섬기고 있는지를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끔 밤중에 깨면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어머니가 너희 아버지를 잘 보살펴주지 못해서 미안해 라고 말하는 어머니의 환영이. 1392년 아버지가 왕이 되었다. 나라의 이름은 조선이 되었다. 모든 게 새로워졌다. 새로운 궁궐,
새로운 법전,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다. 이성계는 더 이상 군인이 아니라 왕이 되었고 나는 그날 아버지의 표정에서 뭔가를 봤다. 성취감, 아니다. 불안감이었다. 왕이 된 자의 첫 번째 표정은 항상 불안감이다. 세자 책봉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웃음이 나왔다. 아니, 뭔가 다른 감정이었다. 시각이 흐릿해지는 그런 감정. 세자가 누가 되었는지 아는가? 아버지와 신덕왕후 사이의 막내 이방석이다. 8살 난 꼬맹이가 세자가 된 것이다. 그날 밤 나는 혼자였다. 아내 원경왕후가 곁에 있었지만 나는 혼자였다. 25살의 나는 이제 아버지 눈에 더 이상 아들이 아니었다. 필요한 순간에 칼을 쓸 수 있는 도구였다. 아내는 내 옆에 앉아서 혹은 내 등을 안아주려고 했지만 나는 그 누구의 위로도 받을 수 없는 상태였다. 왜냐하면 내가 깨달은 것이 있었으니까. 이 세상은 능력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것을, 권력과 혈연으로만 움직인다는 것을, 그리고 나처럼 애매한 위치에 있는 자는 영원히 버려진다는 것을, 혹은 더 정확히는 필요할 때만 꺼내지는 칼처럼 다루어진다는 것을. 나는 그 밤부터 계획을 세웠다. 아직 어렸다. 25살의 나는 미래를 볼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리고 언젠가는 내 차례가 올 것이라는 것을. 아내가 물었다. 당신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나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고 있던 것은 너무나 검은 생각이었으니까. 형제를 죽이는 것, 아버지를 거역하는 것, 모든 것을 뒤집는 것. 그런 생각들이 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아버지가 아직 살아있었고 아버지의 권력이 절정이었으니까 내가 칼을 들 수는 없었다. 그래서 나는 기다렸다. 그리고 관찰했다. 1388년은 내가 처음으로 주목받은 해였다. 아버지가 명나라를 공격하려고 했을 때 나는 아버지께 다가갔다. 모두가 아버지를 따를 때 단 한 명만 다르게 봤다. 아버지, 이 전쟁은 틀렸습니다. 그 말이 아버지의 눈을 향했다. 그리고 군대가 돌았다. 압록강에서 우리의 방향이 바뀌었다. 그리고 그 길에 우리는 개경으로 향했다. 최영 장군을 만난 것은 선죽교에서였다. 당신은 최영 장군을 아는가? 고려의 마지막 무인이라고 불렸던 그 남자. 모든 장수들이 경외하지 않던 그 노장 말이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권력이 뭔지 느꼈다. 나이나 경험이 아니라 용기가 권력이라는 것을. 그 순간 나는 칼을 빼들었다. 손이 떨렸다. 이건 반역이었다. 이건 살인이었다. 고려의 영웅을 죽이는 것이었다. 그런데도 내 손은 움직였다. 최영 장군을 죽이고 나서 나는 또 다른 것을 깨달았다. 나는 칼을 들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을. 아니, 더 정확히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정신력이 있다는 것을. 아버지는 나를 보며 뭐라고 하지 않으셨다. 하지만 아버지의 눈이 바뀌었다. 이제 아버지는 나를 도구가 아니라 칼로 봤다. 필요한 순간에 칼을 쓸 수 있는, 아니, 칼을 쓰길 원하는 그런 아들로. 1392년 아버지가 왕이 되었다. 새로운 나라 조선이 시작되었다. 정도전이라는 남자가 나라의 모든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 남자는 정말로 뛰어난 자였다. 고려의 모든 것을 거부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려고 했던 그런 혁명가였다. 하지만 그 남자는 한 가지를 계산하지 못했다. 왕이 된 이성계도 또 다른 아들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아들들도 왕이 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세자 책봉은 충격이었다. 아니, 충격이라기보다는 선언이었다. 아버지가 신덕왕후의 아들들을 선택했다는 선언이었다. 그리고 동시에 나를 버렸다는 선언이었다. 내가 처음으로 정도전을 눈여겨본 것은 그날부터였다. 정도전은 아버지의 참모였지만 동시에 신덕왕후의 편이었다. 아니, 더 정확히는 이방석의 편이었다. 세자 책봉을 결정한 것도 정도전이었고 세자를 교육하는 것도 정도전이었으니까. 나는 생각했다. 만약 이 상황이 계속된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질 것이라고. 아버지는 더 이상 나를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고 정도전은 언젠가 내 목을 자를 것이라고. 그리고 어린 이방석이 왕이 되었을 때, 신덕왕후의 권력이 절정에 달을 때 내가 죽을 가능성이 높다고. 그래서 나는 아내 원경왕후와 대화를 나누었다. 한밤의 긴 대화였다. 나는 말했다. 당신은 내가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 알고 있나? 원경왕후는 대답했다. 당신은 왕이 되고 싶어 하십니다. 내가 물었다. 그게 맞나요? 원경왕후는 말했다.
당신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사실 당신도 모를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 왕좌에 앉지 않으면 당신은 죽을 것입니다. 그것만은 확실합니다. 그 말이 맞았다. 그 이후로 나는 계획을 세웠다. 조심스럽게, 천천히.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아버지가 늙고 신체가 약해지고 병석에 누우면 그때가 올 것이었다. 1398년이 그 해였다. 여름이었다. 아버지가 병석에 누워 있었다. 그리고 정도전이 움직이고 있었다. 나는 처음으로 정도전의 계획을 들었다. 정도전은 아버지가 죽은 뒤를 대비하고 있었다. 이방석이 어려도 문제없도록 자신과 신덕왕후가 함께 정치를 돌보겠다는 계획이었다. 그것은 내 죽음을 의미했다. 나는 원경왕후를 찾았다. 아내는 이미 알고 있었다. 당신이 움직여야 할 때가 왔습니다. 그렇게 말했다. 그리고 그 밤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손에 칼을 들었을 때 나는 떨렸다. 이전에는 최영 장군을 죽일 때도 떨리지 않았는데 이번엔 달랐다. 왜냐하면 이번에 내가 죽여야 할 사람들은 내 가족이었으니까. 또는 나를 도와줬던 사람들이었으니까. 정도전을 찾아가는 길, 나는 자신에게 물었다. 정말로 이래야 하나? 정도전은 나쁜 사람이 아니다. 그 사람은 단지 자신의 신념대로 산 사람일 뿐이다. 하지만 나도 살아야 했다. 경복궁에 불이 꺼져 있었다. 누군가 이미 준비하고 있었다는 뜻이었다. 내 아내가, 내 사람들이. 정도전은 나를 맞이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도전은 나를 맞이했다. 마치 처음부터 이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정도전이 말했다. 방원이 왜 이러는가?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나도 모르고 있었거든. 내가 정말로 무엇을 원하는지, 내 손에 들린 칼이 지향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왕권을 지키려는 건가? 내 자신의 생명을 지키려는 건가? 아니면 단순히 자신의 욕망 때문인가? 정도전은 내게 말했다. 너는 이 나라의 미래를 원하는 게 아니라 단지 너 자신이 원한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울음이 나왔다. 진짜 울음이 나왔다. 하지만 나는 칼을 놓지 않았다. 정도전이 죽었다. 그 다음은 이방석이었다. 겨우 16살 난 아이였다. 그 아이가 내 칼에 찔렸다. 그 아이는 무엇을 잘못했나? 단지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곳에 태어났을 뿐이다. 신덕왕후의 아들로, 세자로. 그 밤 이후로 나는 더 이상 웃을 수 없었다. 1398년의 겨울은 길었다. 아버지는 옥새를 들고 함흥으로 떠났다. 그리고 나는 혼자였다. 아버지도 없고 형 이방가도 없고 정도전도 없고 이방석도 없는 세상에서 나는 혼자였다. 1401년 나는 왕이 되었다. 공식적으로는 형 이방가가 나에게 왕위를 물려줬다고 했다. 하지만 누가 모를까? 이건 물려준 것이 아니라 빼앗은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나는 첫 번째 일을 했다. 아내의 남동생들을 죽였다. 민무구, 민무질, 민무휼, 민무회. 4명이다. 4명을 차례로 죽였다. 아내는 나를 보지 않았다. 그냥 창밖을 바라봤다. 나는 이해했다. 당신의 남동생들을 죽였으니까. 당신의 가족을 내가 죽였으니까. 한 달이 지나던 밤, 아내가 나를 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건 아내의 눈이 아니라 아내의 시선이었다. 아내의 눈은 여전히 다른 곳을 보고 있었다. 아내가 말했다. 당신이 내 형제들을 죽이는 동안 내 어머니가 죽었습니다. 그 말이 모든 살인보다도 나를 가장 깊게 찔렀다. 나는 또 죽였다. 정몽주도 죽였다. 당신은 정몽주를 아는가? 고려의 최고학자, 최고 충신이라고 불렸던 그 남자 말이다. 선주교에서 내가 정몽주를 만났을 때 정몽주는 나를 보고도 칼을 쓰지 않았다. 아니, 자신을 보호할 수도 없었다. 왜냐하면 정몽주는 나를 믿었으니까. 나와 정몽주는 지난 몇 년 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었다. 정몽주는 내가 정도전 때문에 피해를 입을까봐 걱정했고 내가 제때 행동하지 못할까봐 걱정했다. 그리고 내가 행동했을 때 정몽주는 나를 도왔다. 아니, 더 정확히는 조민수를 설득해서 내가 왕이 될 길을 열어주었다. 선주교에서 정몽주는 내게 말했다. 방원이, 내가 죽어야겠구나. 내가 물었다. 왜 그렇게 말해요? 정몽주가 대답했다. 왜냐하면 너를 놓으면 너는 계속 죽일 것이고 결국 너도 죽을 테니까. 차라리 내가 먼저 죽는 게 낫겠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정몽주를 죽일 수 없었다. 하지만 내 뒤에서 누군가 칼을 들었다. 형 이방과였다. 정몽주가 죽었다.
나는 정몽주의 시체를 봤을 때 처음으로 제 자신이 정말로 악한 자라고 생각했다. 1401년 나는 왕이 되었고 그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외척을 제거하는 것이었다. 시몬, 내 아들의 장인이자 내 아내의 아버지인 그 좋은 분을 죽여야 했다. 시몬은 나를 보러 왔을 때 뭔가를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다. 당신은 나를 죽일 거군요. 그렇게 말하는 듯한 눈빛이었다. 나는 시몬을 죽이지 말아달라고 부탁받았다. 내 아들이, 내 아내가. 하지만 나는 시몬을 죽여야 했다. 왜냐하면 시몬이 살아있으면 내 아들이 왕이 될 때 외척의 권력이 커질 것이고 그러면 또 다른 죽음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시몬은 독약이 든 술을 마셨다. 그리고 스스로 목을 맸다. 그 모습을 본 나는 그제야 제가 뭔 짓을 하고 있는지 알았다. 나는 죽이고 있었다. 계속 죽이고 있었다. 그리고 멈출 수 없었다. 왕이 되니까 사람들이 나를 두려워했다. 궁전의 모든 신하들이, 모든 관료들이 나를 보며 몸을 굳히고 눈빛을 낮췄다. 하지만 나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더 두려운 것을 이미 경험했으니까. 나는 나 자신을 두려워했다. 내가 뭘 할 수 있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밤중에 깨면 내가 죽인 모든 사람들이 나타났다. 최영 장군도, 정도전도, 정몽주도, 조민수도, 그리고 시몬도. 그들은 나를 보며 물어봤다. 방원이 왜 나를 죽였는가?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나도 모르기 때문이었다. 내 아내는 점점 말이 적어졌다. 처음에는 내게 항의했고 그 다음에는 눈으로 항의했고 지금은 침묵으로 항의하고 있다. 그 침묵이 가장 무거웠다. 가끔 아내가 밤중에 깬다고 한다. 악몽을 꾼다고 말했다. 그러면 나는 아내를 안아주려고 했다. 하지만 아내는 내 품을 벗어났다. 내 팔에는 너무 많은 피가 묻어 있었으니까. 내 아들이 자라고 있었다. 세종이는 점점 더 똑똑해지고 있었다. 글을 배우고 역사를 배우고 철학을 배우고 있었다. 나는 내 아들을 보며 생각했다. 내가 이 모든 피를 흘린 것은 이 아이가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나 자신이 생존하기 위해서인가? 그 두 질문의 차이는 무한했다. 나는 상황이 되어 내 아들을 본다. 세종이는 훌륭한 왕이 될 것이다. 한글을 만들고 백성들을 위한 법도 만들고 있다. 모든 것이 내가 바란 대로인 것 같다. 하지만 밤이 되면 나는 깨어난다. 그리고 내 손에는 여전히 칼이 들려 있다. 그리고 그 칼에는 여전히 누군가의 피가 묻어 있다. 아마 영원히 씻겨지지 않을 피가. 당신들은 역사책에서 나를 뭐라고 부를까? 피의 왕, 권력의 눈먼 자, 아니면 단순히 무인의 아들. 나는 모르겠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고 싶다. 당신들이 내 이야기를 들을 때 내가 정말로 악한 자인지 아니면 단지 필요에 의해 선택을 한 자인지를 판단하기 전에 한 번은 내 입장에서 생각해 주길 바란다. 나도 누군가의 아들이었다. 어머니를 잃었을 때 그 비통함을 아는가? 나도 누군가의 형이었다. 형제의 죽음을 책임져야 할 때 그 무게를 아는가? 나도 누군가의 남편이었다. 아내의 눈에서 나를 보는 방식이 변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1401년 내가 왕이 되었을 때 나는 31살이었다. 아직도 젊었다. 하지만 내 영혼은 이미 죽어 있었다. 칼을 들었던 그 밤부터 몇 년이 흐르고 내 아들이 왕이 될 날을 기다렸다. 그리고 그날이 왔다. 세종이가 왕위에 올랐다. 나는 상황이 되었다. 상황이라는 자리는 뭔가를 아는가? 왕의 뒤에서 왕을 지탱하면서도 왕이 하지 못할 일들을 해주는 자리다. 나는 그 자리에서 또 다른 죽음들을 결정했다. 강상인이라는 장수를 고문했다. 왜냐하면 그가 내 권력을 위협했으니까. 강상인은 고문 속에서도 나를 욕하지 않았다. 단지 나는 죄가 없습니다. 라고 반복했다. 하지만 나는 이미 결정을 내렸다. 그 남자는 죽어야 한다고. 강상인이 죽는 과정에서 내 아들의 장인인 시몬이 또다시 나타났다. 아니, 이번엔 시몬이 자살을 선택했다. 독약과 목숨, 둘 다. 내 아들이 나에게 물었다. 아버지, 왜 강상인을 죽여야 했나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1425년, 나는 죽었다. 52살의 나이에, 상황의 자리에서, 내 아들의 곁에서. 죽기 전날 밤, 나는 깨어 있었다. 아내가 내 옆에 앉아 있었다. 당신은 날 용서했나요? 나는 물었다. 아내는 말없이 내 손을 잡았다. 그 손의 온기가 내가 느낄 수 있는 마지막 따뜻함이었다. 나는 죽으면서 생각했다. 내가 옳은 선택을 했는가?
내가 죽인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죽어야 했는가? 내가 아버지를 왕으로 만들기 위해 한 모든 일들이 정말 필요했던 건가?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아무도 절대로 대답할 수 없을 것 같은 질문이었다. 내 아들은 위대한 왕이 될 것이다. 나는 그걸 안다. 한글을 만들고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펼칠 것이다. 모든 것이 내가 바란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지만 내가 죽인 모든 사람들은 그들은 어디로 갈까? 혹은 어디에 있을까? 나는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생각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은 결국 왕좌가 아니라 양심이라는 것을, 그리고 나는 그 무게를 영원히 짊어지고 죽을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기록 뒤에 있는 인간을 보는 것 아닐까요? 그 선택이 비록 잔혹했더라도 그 사람도 누군가의 아들이었고 누군가의 형이었고 누군가의 남편이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이 영상을 본 여러분도 언젠가 어려운 선택 앞에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이방원처럼 칼을 들 건가요? 아니면 다르게 선택할 건가요? 그 생각을 가지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이 저를 이어가게 합니다.